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2월 5일 현지 시간으로 재무부의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이죠. QRA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리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QRA에서 특별히 봐야 될 사항들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 QRA는 이제 분기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분기가 지나면 1개월 후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재무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합니다. 요거를 하는 건데요. 이 베센트 장관은 전직이 펀드 매니저거든요. 네. 그 회사 이제 대표로 있었는데 한 1년 전부터 계속 옐렌 장관에 대한 네. 그 옐렌 그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비판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 스텔스 QE를 하고 있다. 예. 그 당시 지금도 QT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준이 이제 대차 대조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재무부가 몰래 연준을 도와서 QT를 하고 있지만은 QE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스텔스 QE다. 네.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뭐였었냐면은 옐런 시절에 이 국채는 단기 국채, 즉 만기가 1년까지인 거 그거하고 장기 국채 만기가 2년을 넘는 2년 이상인 거 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기 국채를 덜 발행하고 이 만기 그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 QRA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1년간 줄곧 이제 비판을 했던 베센트가 네. 드디어 이제 재무장관이 돼서 과연 그 장단기 국채 발행 비중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단기 줄이고 장기의 비중을 늘릴 거냐. 예. 그렇게 받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좀 상당히 맥 빠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이제 그 재무부 장관 하기 전하고 예. 또 현직을 하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눈치 볼 게 많이 생기나 보죠. 이 표를 보면요. 중간 영역에 이제 파란색, 노란색, 그다음에 녹색이 있는데요. 네. 이 노란색까지는 옐런 장관도 발표를 한 거고 또 지금 여기 노란색이 시작되는 점이 2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센트 장관도 노란색은 동시에 발표를 한 건데 겹쳐지는. 네, 겹쳐지는 건데 제가 이거 쭉 보니까 고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옐런 이 재무부 시절에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 맨 오른쪽에 수치도 보면은 작년 4분기에 입찰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이게 이제 그 10억 달러 빌리언 기준이니까요. 1,100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1분기에는 1,088이니까 거의 1,100이죠. 그다음에 또 1분기에 그랬고 2분기에 1,100 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베센트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굉장히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 금리 인하해라 그랬는데 어저께 아주 굉장히 좀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였냐면은 네. 우리는 이제 단기 금리 신경 안 써 이런 거예요. 근데 연준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단기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이것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베센트가 했던 얘기 뭐냐면은 대신에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이제 이 대출을 받아 산다고 했을 때
10년 장기 국채 수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모든 게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베센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층 계급, 저소득층을 위해서, 봤을 때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저소득층이 미국의 단기 금리로, 하루짜리 금리로 이 대출받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영향받는 게 딱히 전혀 없죠. 없죠. 예. 예. 그러면은 뭐 1년, 뭐 예를 들어 10년 이런 건데 집을 살 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그럴 때 그 이제 기준이 되는 그 금리를 낮추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길게 보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거 전략도 기가 막혔는데 예. 이런 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10년 장기 국채 수익률을 우리는 집중하겠다 그런 거였고, 그럼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유가를 낮춰서 그 저소득층의 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유가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기에는 이제 에너지인데요. 에너지가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이 소비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전체 소득이 20% 쓴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고소득층 있죠. 저 상위 20%는 당연히 더 많이 쓰지만 전체 소득 대비는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너지 이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사실 저소득층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큰 거죠. 뭐 이제 뭐 2년 뒤에 중간 선거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무부의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 QRA가 발표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QRA 발표와 함께 재무부에서 이 바이백도 새로 좀 초안이 나왔거든요. 이 바이백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말 그대로 네. 바이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거를 사들이고. 사들이면은 그게 없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기가 되면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미리 하는 거니까 조기 상환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거 하면은 이제 재무부가 바이백을 하면은 네.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조금만 지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효과는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사들이고 바이백도 새로 아니요. 발행합니까? 새로 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냥 그 주식 바이백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시중에 있는 주식 이제 바이백 하듯이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올해 사실 6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냥 7월부터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요. 보면은 9월에 조금 높죠. 밑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좀 높고, 네. 그다음에 12월에 높고, 그다음에 이번 3월은 좀 의외인데 3월에도 높고 4월에도 굉장히 바이백 규모가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백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유동성을 제고해주겠다. 유동성을 높이는 바이백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금 관리 바이백이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일까요? 네, 유동성 바이백은 뭐냐면요. 일단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그 국채에 뭐 지금 많이 이제 비중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상당 부분을 딜러라고 불리는 특수한 그 네네네. 회사들이 대부분 은행의 자회사입니다. 대형 은행에 속해 있는 회사들인데요. 거기에서 그 재무부 입찰에 이제 참가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걸 사들이는데 이 이제 딜러들이 자기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 국채가 있는데 이 국채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서요.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매달 신규 발행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지난달에 샀던 국채는 이제 뭐가 되냐면 헌계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제일 활발한 건 뭐냐면은 방금 막 발행된 따끈따끈한 국채가 이게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신규 발행된 국채가. 네. 이전 거는 이제는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쟤하고 잘 안 놀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2020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다든지 했을 때
어떤 뭐 은행이나 어떤 데는 뭐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신규는 잘 팔리는데 헌거는 안 팔려요. 비드 에스크 이 호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시장에 내 던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재무부가 하는 바이백 중에서 유동성 바이백 그림에서 빨간색입니다. 조금 작죠. 네. 저건 뭐냐면은 딜러들한테 야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오래된 거 있지? 그거 나한테 내가 사줄게. 아. 그리고 너네 새 거 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는 거 사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대신 우리가 사주고 이제 적절한 가격에 사줄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딜러들이 좋아하겠죠. 새 걸로 갖고 있으면 이제 거래도 잘 되고 하니까요. 네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제고를 위한 바이백은 사실 딜러가 다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시중에 유동성 풀리는 거 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자금 관리 바이백이라는 거는 이거 좀 특이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미국은 이 세금을 내는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4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늦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때 정해져 있고 4월이 가장 많이 세금이 거치는 날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재무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재무부는 어떤 이제 국가 예산에 의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달은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 달은 물론 요즘 적자긴 하지만요. 어쨌든 4월에 그렇다고 왕창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대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 4월에 100만 써야 되는데 500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400은 이제 연준의 TJ 계좌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무부는 국채도 많이 이 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국채에서는 이자가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저기에서는 연준의 TJ 계좌에서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0이에요. 그럼 뭐냐면 400이라는 돈에 대해서 재무부가 어떤 거가 있는 거냐면은 이자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납세자의 이게 사실 손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 이제 400은 필요 없는 이제 뭐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로 지금 있는 국채를 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를 샀으니까 이자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정도 납세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 제고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시중에 있는 걸 그냥 마구 사드리는 게 아니라 봤더니 이번 달에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게 손실이 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안 급하니까 지금은 내가 이 바이백을 하고 근데 다음 달에는 이제 지금 적자 기조잖아요. 예.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때 가서 국채 더 발행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은 조금 시차는 있을지언정 뭐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구인 데이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구직 데이터가 항상 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경제 지표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기업의 구인 수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상은 810만 년대 예. 실제는 760만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거의 한 50만 명 차이가 났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노동 시장에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노동력 인구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게 이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노동을 수요로 하는 데는 누구냐면은 바로 기업이죠. 그럼 기업에서 노동을 수요로 하고 있다는 그 수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현재 취업해 있는 전체 고용 수준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그래도 모자란 아직 이제 사람이 안 차 있고 이제 우리 회사는 100명을 뽑는데 100명 좀 와주세요 하는 그런 구인이라는 게 있죠. 예. 지금 그저께 나온 지표가 이게 바로 구인 지표인데요. 그 노동 공급하고 수요의 차원에서 한번 보면요. 저 메뉴에 있는 검은색 선이 수요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이 공급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나타냈고요. 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녹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예. 근데 거의 그 공급이 수요보다 항상 많았어요. 네. 거의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노란색이 보통 네. 많고요. 근데 지금 구간은 어디냐면은 여전히 녹색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밑에 있는 파란색 실업률하고 보면은 예. 이 이제 공급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지고 네. 그런 것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물론 시장의 기대보다는 작았지만은 뭐 그렇다고 매우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영래포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영래포가 뭐 소진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영래포 잔고가 줄어들면 연준이 QT를 중단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영래포 현황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 차트는 이제 현재 영래포 상황이고요. 예. 맨 끝에 빨간색을 보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80빌리언, 800억 달러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곧 이제 소진될 거라고 보고요. 그냥 네.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 뭐 사실상 영래포가 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영래포가 소진되면은 연준이 QT를 중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 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연준의 지급준비금 결국에 이제 영래포가 줄어들어서 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급준비금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게 QT를 중단하는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그 RD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급준비금 수요에 대한 건데요. 그게 밑에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이 지금 많냐 적냐를 뭘로 저는 기준으로 해서 봤냐면 네. 은행 전체 예금으로 봤어요. 그거 대비해서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이 많으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원래 예금 인출에 대비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봤는데요. 최근 한 18.5%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봤을 때 지급준비금의 적정 수준은 제가 봤을 때 현재는 2.3조에서 2.7조. 그러면 중간 딱 잡으면은 네. 2.5조니까 대략 아직도 한 뭐 5천억에서 중간치로 하면은 7천억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1년 6개월 정도는 QT를 계속할 수 있는 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단기자금 시장의 현황이 좀 어떤지까지도 확인해 주실까요? 네, 역시 이제 이게 영래포 네. 소진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급준비금이 모자라면은 단기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 현재 상황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아주 큰 문제는 보여주지 않고요. 네.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연준화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